예, 기본소득 시민대학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기본소득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논의했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하되 특별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지 보통 사람들한테 이 부분 얘기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국가의 정책으로 이 기본소득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과정으로 가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선거 공약하고 정부의 정책하고 이 사이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려가지고 실제 기본소득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한지 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아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했던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역사나 사례,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현재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본 다음에 기본소득의 특징을 다시 6가지를 점검을 해보면서 그 기본소득 특징을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시간 얘기나 그동안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특징에 어떻게 변화 또는 변형이 가능한지 거기서 이슈가 뭔지라고 하는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공유부 또는 공동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공약에서부터 어떻게 이것이 실행되는가, 정부라고 하는 또는 국가라고 하는 맥락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정책과 과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기본소득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사 얘기는 넘어가고요. 논쟁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지지난주에 시사인에서 특집 기사로 기본소득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얘기를 포함해서 최근에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거를 쭉 살펴보니까 찬성 반대 각각마다 요 2가지 다른 측면에서 원론적인 접근 얘기가 있는가 하면 정책적인 얘기가 있어서 이걸 조금 구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의 경우에는 원론적으로는 뭐 차별을 줄이는 정의로운 제도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한다, 시스템적 효율성을 회복한다, 빈곤에 대해서 탈피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 언론에 나와서 쭉 표현되는 일상적인 용어로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때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것이 실행되려면 정책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본소득을 통해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이런 표현으로 좀 옮겨가는 게 있더라고요. 또 선별적 소득 보장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이게 문제니까 기본소득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증세에 대한 조사정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라고 하는 건데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특히 이 선진국이나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증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세를 할 때 조세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본소득 얘기를 할 수 있다. 거꾸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설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산층을 수혜자로 하는 기본소득 방식이 증세의 논거로 또 활용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정책의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의 맥락에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와 정책의 얘기가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에도 원론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무임승차 얘기하고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정책적 맥락으로 가면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 이야기들로 옮겨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재원 마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책이 반대할 때 이건 여권 야권 할 거 없이 둘 다 이 반대쪽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정 소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를 들어가는 재원을 이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존 사회보장 제도에 약화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기존 사회보장 제도에 일종의 약화 이상으로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정책적인 문제로 제기하는 겁니다. 기존 사회보장 제도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 자체가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기존 사회보장 제도가 약화될 거다. 심지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정책적 맥락에서 반론으로 반대 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정책적 얘기가 주로 이제 후보 토론 얘기일 때는 이런 정책적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폐지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기본소득을 하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걸 통해서 사회보장이 재구성되는 거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이나 그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표현들로 사실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필요성이 확인될 때 급여의 규모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이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회보장 제도를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정이 가능한데 급여의 규모나 방식을 조정이 가능한데 꼭 기본소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지금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주로 얘기할 때 이 정책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기본소득으로 갈 게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를 더 심화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렇게 갈려져 있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적인 얘기하고 정책적인 얘기는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주로 찬성하는 입장은 원론적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반대하는 입장은 정책적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오히려 정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소득 논쟁을 극복해 나가려면은 원론적인 얘기를 줄이면서,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줄이면서 오히려 정책적으로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이 부분이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국 기본소득의 6가지 원칙,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검토해 보면서 거기서 방법을 찾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특징이 지금 6가지가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6가지죠. 그래,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충분성, 이렇게 되는데 이 하나하나마다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대안들, 정책적 대안들이나 방법들을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꺼내가지고 이거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 이 6가지를 다 충족할 수 없다면 이 중에 한 가지를 더 강조하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데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여기 보편성, 무조건성, 이 2가지를 계속 원론적 측면에서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2가지를 더 강조하는 방향에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으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보편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자격심사 없다라고 하는 무조건성의 의미도 있고, 또는 인간은 누구나 다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다양성을 옹호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양한데 지금 배제하지 말고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다. 거기에 어떤 것까지 가냐면 게으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게으르고 싶은 사람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수의 논리는, 또는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논리는 게으를 수 있는 자유, 문화예술과 관련된 자유에 대한 얘기는 전부 다 빼고서 노동의 윤리만 갖고 얘기하거든요. 경제의 논리만 갖고. 그러면 사회 다양성을 수용하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그 배려라든가 보편적인 인간을 갖지 않는 이런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천부인권, 모든 인간은 다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로 확장을 하고, 최대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배제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지금 인간의 다양성을 옹호하고 인간의 구별을 거부한다면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가장 배제되고 있는,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가 또는 농민이라든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모성과 관련된 여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 기본소득적 접근을 하는 것이 한 가지 어떤 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접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더군다나 이제 특정 계층이나 세대가 아니라 미래지향적 투자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편성을 확대한다면 새로운 이슈들 또는 설득력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설득력을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무조건성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두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조건을 누가 설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조건을 누가 설정하냐면 정치에서 설정하고 관료가 설정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정치나 관료의 개입 또는 정치나 관료가 개입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거꾸로 지적을 하고 정치나 관료의 개입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기본소득으로 접근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로 설득 논리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설정에 실제적으로 조건을 얘기할 때마다 복지나 뭐든지 정책적으로 진행이 될 때 조건을 설정하는 게 정치가 설정을 하고 관료가 설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뭐 요즘에 4차 재난 지원금 얘기할 때 80%니 70%니 방식을 얘기할 때 전부 정치가 개입해서 결정하고 관료가 결정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이렇게 정치가 개입했을 때 또는 관료가 개입했을 때 논리는 정당한데 실제 결과가 그 원하는 대로 나오냐?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정치나 관료의 개입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해결책으로 이제 무조건성에 근거한 기본소득의 접근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성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조금 논의가 어려운 점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라고 하는 거고 시대적으로 지금은 개인화된 시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라도 소득 관리를 개인화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러니까요. 부부라도 거의 대부분의 부부들이 아닌가요? 네, 저희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지금 부부들이 따로 하고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것도 따로 해야죠. 예, 다 여기다 한 가지 더 보탤 것 이게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폭증하고 있어요. 1인 가구가 지금 1인 가구가 우리 대전만 해도 이제 40%를 넘어섰더라고요. 지난번 선거 때 36%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1인 가구가 폭증하냐면 당연히 이혼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고령층에서도 전부 1인 가구화 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면 전부 1인 가구잖아요. 이게 사실상 1인 가구도 많고요.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거의 따로 사시는 경우도 있고 요양시설에 가시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2인 가구가 돼버리니까 양쪽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결혼 안 하니까 30대 후반 40대에 결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는 결국 40대에서 50대 요 언저리만 가족이 유지되지 60대 넘어가면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단위로서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적 상황에 맞는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 개별성을 이제 변형을 해서 이 개별성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단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학교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은 전부 1인이잖아요. 그럼 학교에 재학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유치원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개별적인 거로 다 관리가 되니까 여기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한번 해요. 그러면 결국 지금 대덕구에서 하는 것처럼 학생들에 대해서 용돈 주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면 개별적으로 여기다가 그러면 기본소득을 주자 소득으로. 특히 재미난 게 저는 이제 복지시설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전부 돈이 어디로 가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주어지거든요. 우리가 병원 갔을 때 우리한테는 아무런 돈이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거든요. 복지 시스템, 복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개인한테 줘가지고 개인이 사용하게 하면 복지 시스템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특히 이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령층에 대해서 기본소득으로 제공하면은 현재 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고령층 서비스에 대한 산업화나 여기 질의 저하 문제, 관리 문제 같은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에 이분들의 경우에 이 기본소득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확대돼. 군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이미 하고 있거든요. 군대에 가면은 입대하면은 지금 얼마씩인가 적립을 해줘가지고 제대할 때는 뭐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군에 들어가는 모든 장병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라. 그 방식으로 접근하면은 단순하게 이해하기도 쉽고 관리도 쉬울 텐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정책적으로 설명을 하고 정치나 관료가 개입을 하냐. 이런 논리를 갖고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역 단위로 이 개별성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지역 단위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인 단위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민자치나 공동체에서 접근할 때는 요 개별성의 문제를 아까 이제 가구 단위로 접근할 건가 개인 단위로 접근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기초자치단체나 주민자치나 공동체에서 결정하도록 하면 이 개별성의 문제 자체를 지금 이거 자꾸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려고 하니까 정책적으로 이슈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별성을 판단하고 개별성을 적용하는 단위를 좀 지역 단위를 바꿔보자. 광역에서 하지 말고 기초에서 하면은 농촌지역 같으면 농촌지역의 특징에 맞춰가지고 도시지역,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도 도시지역의 경우 예를 들면 뭐 몇 개의 동의 지역, 관저동이라든가 송천동이라든가 저쪽 가오동이라든가 이 특징이 있는 지역이 동마다 달라요. 인구 구성이나 성격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개별성에 대한 판단을 조금 해볼 수 있도록 해주면 오히려 체감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그런 결정이 나올 텐데 이 개별성을 적용하는 단위를 전부 국가 단위로만 하니까 논란만 되지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뭐 기본소득의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조금 더 명료하게 이걸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세 가지는 이제 정기성과 현금성과 충분성인데 정기성의 경우에는 기본소득이 기본적으로 이제 월 단위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아니고 정확하게는 주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 이 주기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할 때 이 비정기적인 그 지급 기회를 누가 결정하나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것도 앞에처럼 전부 다 정부에서 결정하라더니 정치하고 관료들이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조금 나눠 갖든지 다른 방식으로 요구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형이 이제 그 결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부가 아니고 관료가 아니라면은 광역이나 기초나 또는 주민자치나 공동체나 이 단위마다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을 거니까요. 변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일회성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또는 부정기적으로 하는 게 현재 우리 재난지원금이 이런 성격을 갖고 논의를 하는 거고요. 평생 한 번 하는 것도 몇 가지는 기본소득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유럽의 경우에는 많은 나라들이 이 평생교육 바우처를 주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청년들의 경우에는 사실 청년들이 잘 모르는데 물론 이제 이 복잡하고 조건을 하도 까다롭게 따져서 그렇습니다. 직업 취업과 관련해서 평생 내가 교육받을 수 있는 액수로 뭐 25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책정을 할 수 있거든요. 평생 한 번 그 마음대로 쓰면 된다. 요 시기에 아니면 전 국민한테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선택해서 일정한 액수를 주는 거죠. 지금 시기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재난지원금 말고 이런 방식으로 주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준다고 하니까 말이 많으니까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회성이니까요. 선택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평생 1회 주거와 관련해서 기본소득을 한번 청년들만 줄 게 아니라 아니면 이걸 확장해서 평생 N회 해서 몇 차례 뭐 이런 식으로 횟수에 대해서 이 정기성을 만일 꼭 뭐 매달이 아니고 매년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어떤 평생 몇 회라고 하는 방식으로 선택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그러면 일단 주긴 주는데 그걸 쓸 건가 안 쓸까는 개인들이 선택하도록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정기성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소득의 철학을 갖고 접근하자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주자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정책적인 대안으로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이런 대안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정책적 대안으로 접근하는 그래서 기본소득의 원칙과 철학은 지키되 정책에 대한 대안은 그걸 변형하는 거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현금성에 관한 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금으로 지급하자라고 하는 말이 현금은 글자 그대로 지금 당장 돈으로 쓸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아니라 계속 변형된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현금이 아닌 다른 변형된 형태로 현재도 하고 있어서 그럼 그 변형된 형태를 더 넓혀보자라는 겁니다. 현물로 주는 거. 현물로 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기본소득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땅 얘기. 모든 사람한테 일정한 땅의 면적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전제로 해서 그 땅을 나눠준 거로 해서 그 땅을 팔든지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두 번째 문제인데 전제를 모든 사람한테 나눠주자라고 하는 걸 한다면 그냥 n분의 1로 그런 접근을 한다면은 문제를 풀어가는 다른 아이디어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로 주는 거, 그냥 바우처로 주는 거, 네거티브형도 가능할 거라는 거죠. 오히려 예를 들면 대출 기회 1인당 얼마를 대출받든 아까 이제 그 주거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죠. 주거에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대출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거꾸로 무이자로 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거에 덧붙여서 대출은 이만큼 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기본소득으로 줄 수 있는 이런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네거티브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잠깐 설명하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타임뱅크처럼 시간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네거티브형으로 쓰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로. 처음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한테 공통으로 10시간을 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데 1시간을 쓰는 건데 거꾸로 이제 저는 1시간을 저축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1시간 쓴 게 아니고 저만 계산을 해요, 실은. 그럼 나중에 1시간을 제가 다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게 그 타임뱅크 방식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제 이 타임뱅크에서 기본소득 형태로 10시간을 준다면 먼저 쓰라는 거예요. 10시간을.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내가 1시간 쓰면서 다른 사람이 1시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교환을 더 서로 관계를 촉진하고 교환을 촉진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타임뱅크 방식인데 이 경우에도 기본소득의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타임뱅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기본소득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똑같이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충분하게 나눠주자고 하는 이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가지고 기본 접근을 한 다음에 정책 대안은 적용할 수 있는 거로 변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충물생의 경우에도 기본적 생계유지에서 먹고 자고가 그 다음에 관계유지인가 사회문화적 활동인가 이렇게 메슬로우의 5단계처럼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건데 기본소득을 가장 낮은 거로만 생존만 얘기하는데 기본소득의 수준이 우리나라도 이제 OECD 선진국 G8에 들어간다, G10에 들어간다는 정도가 됐으면 먹고 자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한 판단도
이 기본적인 삶의 내용을 누가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쪽에서 그러면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지금 또 다른 이슈가 되는데요. 현재는 그냥 이 있는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원을 좀 발굴하는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새로운 세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토지에 관한 거라든가 또는 지식에 관한 거라든가 빅데이터에 관한 거라든가 또는 역자산에 관한 것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이제 이미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건데요.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예를 말씀드릴 때 잠깐 그 제주도나 섬의 예를 말씀드렸는데,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하는 토지를 마을에서 공유자산으로 제공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기본소득으로 주민들이 나눠 갖고 있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바로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유자산으로, 공유부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토지를 임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각하는 경우도 될 수 있고, 거기다 건물을 져갖고 임대 수입을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자치나 뭐 이런 공동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이런 게 되겠고요. 지식에 관해서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경제학자 중에 노벨상 탄 사람이 많지 않은데요. 죄송합니다. 경제학자가 아니고 이 경영학자 중에, 경영학이나 행정학 하는 사람들 중에 노벨상 탄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 사이먼이 대표적으로 경영학이나 행정학을 한 사람 중에 노벨상을 탄 사람입니다. 물론 경제학상을 탔는데, 어쨌든 허버트 사이먼이 일찍이 이미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데, 이 지식에 대해서 지식 자체를 공유자산으로 해갖고 이걸 과세를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공유부로 활용을 하자라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발전시킨 게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죠. 그러니까 구글세 같은 거, 지금 이번에 이제 EU에서 본격적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세금을 걷겠다고, 조 단위로 걷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제 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이런 데에 세금을 빨리 거둘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세금을 걷는다면 또는 카카오에서 걷는다면 그거 사용한 모든 사람한테 나눠주자는 거죠.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니까. 실제 뭐 조 단위,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 네이버를 자산에서 넘어섰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 수익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아직 과세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과세를 못하고 있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부라고 하는 마인드가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정치인들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특히 이 SNS나 이런 거 관련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다음 카카오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포탈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두려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은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요. 이쪽이 너무 급격하게 불을 축적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불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대중적으로도 잘 모르고 있고, 다른 편은 정치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다루기 어려운, 겁내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어떤 그 인식 전환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조금 이건 다른 관점의 접근인데요. 역자산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몇 번 이 역으로 하는 방법의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생태 환경이나 시간을 생각하는 거죠. 탄소 배출권이나 환경 이용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공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세금으로 하는 거죠. 실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탄소 배출권의 경우에. 그럼 이 탄소 배출권에 관련해서 들어오는 이거에 대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 세금을 걷는 경우에 이걸 국민한테 나눠주면 오히려 국민들이 탄소 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거로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국민들 스스로가. 그래서 이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환경 이용권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충청남도가 그 석탄 화력 발전세를 배분을 받고 있어요. 당진 지역. 여기가 우리나라에 이제 그 화력 발전이 제일 많은 지역인데, 그동안에는 이거를 그냥 그 화력 발전세를 걷어가지고 기재부하고 건교부 쪽에서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썼었거든요. 근데 이걸 주로 이제 이 화력 발전이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거든요. 충청남도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에서 강력히 중앙정부에 요구해갖고 우리 지역에 달라고 그래가지고 화력 발전세에서 걷는 세원의 많은 부분을 충남이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 아까 말씀드린 도하고 관료들이 결정해서 쓰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직접 돌려주는 게 아니고. 원자력도 마찬가지죠. 원자력은 이제 동남권에 다 몰려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동해안 쪽으로 원자력과 관련해서도 엄청난 세금을 거치는데, 이 세금을 관료들이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관료가 결정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저는 강력하게 기본소득 방식으로 이걸 배분을 해라. 그렇게 할 때 양쪽의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하면 할수록, 이게 세금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주민들도 이 세금을 받은 거 가지고 환경 문제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자라는 쪽으로 주면서 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들은 적게 내려면 탄소 배출 줄이고 환경 문제를 줄여야 되는 쪽으로 접근이 양쪽이 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말씀드린 기본소득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논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논리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산을 만드는, 세원을 만드는 쪽에서도 기본소득의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할 때 훨씬 더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책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 정치학이나 정책학에서는 이런 흐름으로 얘기하거든요. 먼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것이 정부가 결정해야 될 어떤 거로 가는 정책으로 바뀌고 정책화가 되고, 그 정책이 실제 구체적인 정책 제안 된 다음에 이 제안들을 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해요. 이 제안 중에서. 그 결정이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집행하는 이런 흐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슈화하고 정책화 부분이 사실은 정치적인 영역이고요. 정책화, 정책 제안, 정책 결정이 고위 관료들이, 정부 엘리트 시스템들이 주로 작동하는 영역이 정책 제안과 정책 결정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책화 과정에서도 엘리트들이 작용을 하죠. 이제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 흐름으로 갈 때 이슈화만 된다고 해서 바로 정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슈화가 되고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이런 방향으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게 이슈화 되거든요. 근데 이 이슈화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정책을 만드는 게 주로 이제 여기는 주장 집단들이, 그걸 주장하는 집단들이 정책과 과정을 통해서 지지를 획득해갖고 정책 의제로 만듭니다. 이 정책 의제를 만드는 게 이제 전문가들이 주로 하게 되고 또 관료들이라든가 정당이 이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당에서 이 정책 의제화를 하는 건데, 정책화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정책화를 하는 집단이 되게 취약해요. 각 정당에 있는 이 정책 연구하는 집단들도 안정적으로 이걸 하지 못하고 있고, 물론 이제 몇 개의 진보적 정당들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 이런 대중정당들이 오히려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 정책화를 가장 많이 하는 쪽은 지금은 저는 국책연구소들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책연구소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경기연구원이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이게 국책연구원 성격이잖아요. 공공연구원들이 이 정책화를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이 정책화하는 과정에 조금 더 이런 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
이 정책화를 하는 부분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있는데 기본소득당에서 이걸 하기엔 너무 지금 이제 취약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현재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정책 연구가 가장 많이 된 부분 말씀드렸던 경기연구원 같은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서울연구원에서 일부 한 거 있고 또 몇 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 입장의 논리에는 예를 들면 기재부 산하연구소에서도 나오는 게 있고요. 또 국회 쪽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연구 보고서가 나왔을 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정책화된 것들을 나온다는 거죠. 실제 이제 여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정책 제안이 되는데 이 정책 제안의 내용에는 이게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 얼마나 액수라든가, 그 다음에 부처가 어딘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처에 관련된, 어느 부서에 관련된 건가, 핵심적인 수단은 뭔가, 대상 집단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딱 됐을 때 그게 정책 제안이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정책화보다 더 구체적이게 되죠. 그러면 이 정책 제안 안에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실제 그 일을 담당한 행정적인 부처나 부서는 어딘가, 핵심적인 수단은 뭔가, 대상 집단은 어디인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산은 얼마고 어떤 예산 구조를 가질 건가,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정책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제안은 실제 이제 각 당에서 얘기해서 나중에 공약이 정책화된 거라면은 실제 공약이 후보가 되고 나서 당선이 됐을 때쯤 되면 이제 정책 제안의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제 어설프게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책 제안이 너무 시간도 없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는 그나마 이제 참여자가 많아서 그런데 지방정부, 광역이나 기초의 경우에는 정책 제안이 너무 관료를 의존해요. 이 부분. 그래서 정책 제안의 형태까지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위에서 이슈화부터 정책 제안까지 만들어지면은 사실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경우도 있고 국회가 하는 경우도 있고 각 부처가 하는데 이게 이제 큰 거는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참여해서 하죠. 근데 실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다 욕을 먹고 뭐 다 하지만은 실은 이 대통령도 그 안에서 의사결정은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이런 순서로 지금 행정관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일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지금 강력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대통령 비서실 안에 대통령 가까이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행정관이나 비서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정책화를 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의 구체적인 것 몇 가지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관련된 행정관이나 비서관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의사결정 과정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느슨한 형태로 정책화가 안 된 상태, 정책 제안이 안 된 상태로 얘기하면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그거 공부해갖고 할 시간이 없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국회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이 실제 국회 법안이 만들어질 때 법안이라든가 상임이라든가 소위라든가 운영이라는 이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러면 이 절차를 다 통과해야지만 국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를 들면 여기 제가 빠졌습니다만 법사위 다음에 운영이에요. 지금 운영이, 법사위, 상임위, 소위 이런 순서거든요. 그러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책 제한이 있다면 간사 중에 국회의원 누가 소위, 어느 소위가 이걸 할 건지, 그중에 그 소위 안에는 간사가, 양당 간사가 누군지, 위원장은 누군지,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해야 되고, 상임위 통과하면 법사위 가야 되고, 법사위 통과하면 대부분 이제 운영위에서 마지막 결정하는 과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하지 않으면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는 사이에 잘못하면 다른 데서 치고 들어올 수가 있죠. 다른 식의 대안을 온다든가. 그래서 이 정책과 과정도 사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의 정책화의 프레임을 가져야 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준비가 돼야 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력 관계에서 이것이 진행될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것이 함께 고려가 돼야만 실제 정책으로 결정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재난 지원금 경기도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전주의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가장 먼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지금 부여에서 4차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의 성격에 가깝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슈화나 정책화는 대외적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정책 제한 형태를 명확하게 딱 가져간 거예요. 딱 설정을 한 거죠. 경기도에 이제 성남시에서 이렇게 있을 때 제일 먼저 때 청년이라고 하는 걸 딱 선택을 해갖고 청년 기본소득으로 가니까 정책 제한이 명확한 형태로 되고 나니까 그걸 푸시할 수 있는 결정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고, 이 결정이 지방으로 갈수록 훨씬 더 단순한 거예요. 간단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갖고 있고. 그런데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국회의 경우에 그나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만 만들면 얼마든지 이걸 푸시해 나갈 수 있을 텐데, 대통령이나 부처의 경우는 다른 구조를 또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은 부처나 대통령 의지하지 말고 국회에서 그냥 뚫고 나가는 게 제일 쉬울 수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해도 이건 입법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입법하고 예산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이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이 두 가지거든요. 입법, 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어쨌든 심의권, 예산에 대해서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국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지방정부에서 하는 거죠. 기초나 광역에서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건 일시적이고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앞에 이제 사례를 봤을 때 이 사례들도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잘 다 맞물려 돌아가니까 실제 그런 결정이 났던 것 같고요.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도 이슈화나 정책화가 쉬웠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정책 제한이 명확하게 만들어졌고 결정이나 집행이 쉬웠던 상황이죠. 결정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가 안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스위스가 왜 국민투표에서 실패했을까? 정책 제한이 설득력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오히려 정책 제한의 형태라기보다는 이슈화나 정책화에도 초점을 뒀던 거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핀란드가 정책 실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 제한을 다르게 한 거죠. 제한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니까, 거긴 또 정책 결정이 내각제거든요. 내각제다 보니까 국회에서 다수당만 또는 정당 간의 합의만 되면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대통령하고 의회가 대립하는 형태, 대통령제가 아니에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처럼 대통령하고 국회가 대립하는, 미국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후진국 외에는 이런 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거의 선진국은 없어요. 선진국 중에는 우리나라하고 미국 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내각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 결정 과정이 다르죠. 그리고 결정이 되면 집행이 확실하게 돼요. 의회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이 돼도 집행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전혀 다른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슈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슈화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제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이슈화한다면 어떻게 접근할 건가라고 하는 거에서, 이슈화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유권자 지도를 그리는 걸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대전 시민 또는 우리 한국 국민 전체를, 유권자를 100이라고 봤을 때 유권자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 선거 때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이제 큰 이슈가 대북 문제하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 두 가지 축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유권자들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면적으로 보면, 이 면적으로 보면은 핵심 지지층이 가장 넓은 사람이 당선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가 예, 조론 쪽에서 전체 유권자를 볼 때 이 동그라미가 가장 큰 걸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만일에 저희가 기본소득 얘기를 갖고 한다면, 기본소득 얘기를 갖고 접근한다면, 핵심적인 이 가르는 이슈가 뭔가 될지라고 하는 걸 기본소득 한 가지만 갖고 할 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이슈를 하나 더 보태서 두 개를 가지고 전체 유권자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조합해 가지고 가장 많은 유권자를 얻을 수 있는 그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그 영역 안에서 정책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추상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그림 갖고는 좀 설명하기가 그런데요. 예를 들면 지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앞에 저희가 기본소득의 6가지 원칙 할 때 2가지 보편성하고 그다음에 무조건성 얘기할 때 실은 그 2가지 관련해서 핵심적인 이슈가 저는 여기 있는 자유라는 얘기, 정부의 역할에 관한 얘기를 이슈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가지 했습니다. 우리 삶에 정치나 행정이나 관료가 개입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건가? 이게 자유주의잖아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정부의 개입을 더 확대할 건가라고 하는 이 축은 하나 가지 가져가고요. 두 번째 위아래 축으로 이거를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으로 접근할 건가? 가족으로 접근할 건가? 이 2가지 축으로 우리 전체 유권자를 나눠보면은 이렇게 4가지 그룹으로 크게 나눠질 거라는 거죠. 개인주의인데 가족 단위 개인주의를 하는, 가족 단위 완전히 개인하다가 그 다음에 개인 1인 그러니까 근대적 개인주의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정부랑 같이 하는데 개인에 기반한 자유주의적인 거에다가 정부가 개입하는, 위쪽으로 가면은 집단주의적인 가족주의나 집단주의적이면서 정부가 개입하는, 이런 식으로 전체 유권자를 나눠보면 각 유권자 영역이 대략 얼마씩 되는지가 숫자가 나올 거는 거예요. 그러면 유권자 숫자가 많은 쪽을 중심으로 저희가 정책화하는 프레임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제 차 때문에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길 건너편. 베라크로스 검은색인데요. 그래서 그 앞에 말씀드렸던 이 이슈화하고 정책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걸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려고 할 건지라고 하는 이 대상 집단을, 유권자 전체 중에서 대상 집단을 선택한 다음에 그 대상 집단의 특징을 생각해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이슈화하고 정책화하는 기본적인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정책 제안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냥 전체 국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까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데 이거 갖고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이 프레임 자체를, 원칙도 어떤 것을 강조할 건가, 정책의 특징도 여기 정책화할 때도 어떤 거를 강조할 건가, 특히 수혜 집단 또는 정책 수단에 관한 것들에 관해서 그 부분을 어떤 틀을 잡는 거를 대상 집단을 좀 정해놓고서 그 집단에 맞는 방식으로 정책화를 해서 그거 가지고 확장을 해나가는 거, 설득을 해나가고 이 기본소득의 접근 방법을 우리 사회에 적용시키도록 활용하도록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마지막 표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정책화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이슈화라고 할 때 저 이슈화는 주장 집단이 누구인가, 확산 과정이 어떻게 갈 건가,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걸 정의하는 이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타겟을 두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 집단을. 전 국민 대상으로 해갖고는 설득력이 높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부분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보고 그 집단을 설득한 논리로 만들어가지고 당신들이 이 집단 표를 얻으려면 이 정책을 가져가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확산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정책화하고 우리 사회에서 적용되도록 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 예, 이게 교수가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딱 50분 되는 거예요. 예, 저도 강의가 얘기하다 보면 20분, 30분을 못 해요. 하다 보면 이렇게 50분 대략 맞추고 연속하면 2시간 강의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저절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예, 공유 준비해 주시고 예, 저거를 2번 예.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 켜고 예. 예. 좀 마지막 이제 정책 이슈와 정책과 정책 제안, 정책 결정 집행 이잖아요. 그래서 각 이제 기초 단위에서 몇 군데 된 게 있고, 그럼 우리나라 현재 국가적으로 봤을 때 기본소득 현재 지금 논의는 아직도 이슈화 단계인 거죠? 정책화 과정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슈화 과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공감할 것 같은데요. 아직 공약 중에 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똑 떨어질 그럴 만한 공약은 후보도 없는 것 같은데 정책화 단계 있지 않나요? 지금 정책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대선을 잘하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예. 정책 의제가 정확하게 딱 몇 가지.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제가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지방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완벽한 기본소득은 사실 이제 어려우니까 그럼 기본소득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걸 좀 의제까지 만들어서 아까 제가 좀 농담처럼 얘기하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예를 들면 군대 간 청년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기본소득을 줘라. 그 훨씬 더 설득하기 이해하기 쉬운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냐 뭐 이렇게 한번 접근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를 확 높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청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지금도. 그럼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러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정책화해서 정책 제안 결정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거의 저는 그래서 지금 네. 대선 의제화, 강 교수님 말씀하신 의제화 하자는 이유가 네. 기본소득은 사실은 그게 단순하잖아요. 쉽고 결정만 하면 뭐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정책은 사실 오래 걸리는데 이건 뭐 입법만 통과되면 예산하고 그냥 그게 사실 기본소득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전 국민 주면 기본소득 방식으로 주면은 가장 단순하게 빨리 끝나는데 이번에도 그 80% 주는 거로 하면은 뭐 의원이 질문했던 것처럼 430억 정도 같은데요. 관리 비용이. 430억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80%로 맞춰서 주는 이 과정 행정 처리하고 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400 몇십억이라는 거예요. 그 돈 왜 쓰냐는 거예요. 그냥 나눠줘도 되는데. 그게 저희가 기본소득의 철학을 갖고 원칙을 갖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단순하잖아요. 그런 얘기 그냥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구체화된 거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잘 뽑아야겠네요. 후보를 잘 뽑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안을 잘했습니다. 예, 알고 보니까 기본소득이었네라고. 그러니까 후보들이 다 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유권자 지도를 그려보고 하자라는 게 이거 내가 가져가서 써먹는 게 유리하겠네. 야당도 있으니까요, 실제. 오세훈도 변형된 오세훈 시장도 조금 변형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본소득에 응용한 얘기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지난번 선거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근데 그 만들어졌을 때 당신이 이걸 하면은 이만한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만들어주면은 그러면 거절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기본소득의 철학을 갖고 접근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뭐 저희 오시기 전에 강 교수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지만 지역도 한번
그런 거 개발을 해가지고 후보들 불러서 협약 같은 걸 하죠. 하면 뭐 여야 가리지 말고 당신 표되니까 한번 해보시오라고 줄 수 있는 걸 개발해서 주면 뭐 받으면 되니까요. 여기만 해도 10표가 넘잖아요. 그렇죠. 기본소득 국민운동 대전본부 회원이 회비 회원이 한 1000명 정도만 되면은 충분히 구청장급 정도는 데려다 놓고 협약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잘 만들면 사실 더 많은 사람 설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리에 나가서 서명 받아도 되고요. 뭐 내년에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이슈화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가 훨씬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마이크 주시고. 이게 한 겁니까 이게? 네. 지금 지금 이게 꽂은 겁니까? 된 겁니까? 네. 마이크 들고 안 기본소득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정책화를 지금 하는 과정에 있고, 사실 관련된 다양한 대안을 좀 탐색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원칙과 이념 그리고 변형까지도 다양하게 좀 제시를 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사실 기본소득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AI 시대가 오면서 사람이 노동을 할 그럴 기회가 없고, 그랬을 때 소득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저는 이 기폭제가 돼서 굉장히 큰 논의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고,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면서 관련된 부분들, 지금 현재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재난 지원금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많이 지급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역시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고, 충분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와닿고 있는데,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왜 하필 지금 대선 후보를 지금 결정하는 경선에서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것을 공약으로 공약화하지 않았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소득을 지금 응용 버전도 있고, 원론적인 그런 이념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응용돼서 변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약화되지 않았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지금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그랬을 때 만약에 어떤 좀 더 정교하고 세부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게 있으세요? 지금 현재 공약으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이재명 지사도 기본소득,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소득인가는 아직 얘기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그런 저게 제안의 형태지, 저희가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그게 충실한 기본소득은 아닐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도 기본소득이란 말은 쓰진 않겠지만은 충분히 다른 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선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변형된,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얘기는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이제 그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먼저 그런 거를 준비, 또 공론화를, 다양한 형태로 공론화를 해서 어떤 후보든지 그냥 가져가도록, 그것이 활용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셨던 그 이슈화하고 정책화하는 데서 특히 이슈화하는 부분에서 현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현재 이런 방식, 아까 이제 제가 오시기 전에 잠깐 그 대덕구에서 아동 수당, 용돈 수당 얘기할 때 그 말씀 드렸는데, 대덕구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아냐, 당신들. 4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용돈 수당 2억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 껌값인데, 당신들 그거 갖고 그렇게 문제 삼으면 나머지 그럼 얼마 챙겨보고 있냐. 이 정치 시스템이 기본소득 들어가는 이 재난지원금 신경 쓸 게 아니라, 다리 하나 놓는데 150억, 200억. 그렇게, 건물 하나 짓는데 200억 들어가요. 쓸 사람도 없는데도. 나중에 지금 사람이 줄어들면서 이게 진짜 필요하냐. 엉뚱한 데 돈 쓰면서, 예를 들면 대전에 지금 트랩 하는데 조단이 들어가잖아요. 1조 5천억, 1조 8천억 뭐 이런 얘기하고, 실제 진행하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게 급하냐, 지금. 근데 이 기본소득의 철학이 갖고 있는 그 논리를 가지고 현재 있는 문제점, 이슈하는데 사실 거꾸로 물어보면 그런 걸 저희는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적은 액수지만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다. 청년들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미래 준비하는데 우리가 이걸 투자하는 거는 전혀 아깝지 않은 거다. 그리고 빨리 투자해서 빨리 효과를 내야 되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야기하는 방식,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원칙이 있고 정책이라는 걸 나눠서 얘기하자는 게 지금 막 뒤섞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원칙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라는 거예요. 아까 이 개인당 하는 것도 사회적 변화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면 그럼 당신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철학을 진짜 적용해 볼 수 있는 이런 사례들,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현재 있는 정치나 관료에 의한 결정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적시를 해서 지적을 하면서 대안으로 얘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책 제안 가지고는 설득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책 논쟁이 붙으면. 원칙, 우리는 이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보편성, 무조건성, 아까 그 개인성, 개별성 이런 건 현금이나 왜 이걸 하는지라고 하는 거기에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으로 맞는다, 오히려. 그 철학을 확실하게 갖고서 이걸 정책으로 옮겨갈 때 이 부분은 희생하는 거지만 이런 원칙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거 갖고 설득을 해야지, 그 디테일하게 얼마 때문이라고 하는 거 갖고는 설득이 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용어에서도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치인들은 누가 의제를 선점하느냐, 이게 이거에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실제로는 이미 기본소득의 일부인데 그거를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다른 형태로 이미 공약화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아동수당을 준 거는 그게 공약에 들어가 있는 거를 실현한 거잖아요. 근데 아동수당은 기본소득 개념에 아주 가깝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그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제 우리 큰 틀에서 뭐 전 국민에게 누구에게나 주는 거, 이것만 가지고 기본소득으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좀 이상적인 그 상태의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고,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뭐 노인들에게 다 주겠다. 이 고재열 선생님이 항상 주장하듯이 65세 이상은 무조건 줘야 된다. 이제 이런 공약은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재명 지사라는 분이 성남시장 할 때, 또 경기도지사 이런 거에 선거 공약으로다 이미 몇 가지는 정책 의제화 됐거든요. 그래서 다만 지금 이제 남은 게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이게 이제 정책 의제화 되느냐, 이것은 아직 덜 됐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고, 그래서 다른 뭐 후보들도 다른 이름을 써서 이미 이 사람이
브랜드 네임처럼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쓰고 다른 용어로 이제 복지제도 일종의 기본소득의 거의 개념에 가까운 것들을 이미 정책 의제화하는 것들은 지자체 장이나 이런 데서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너무 우리가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그렇죠. 없다. 예.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걸 모아보면은 이런 접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그 얘기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이제 고령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현재 계속 고령층의 경우에도 사각지대가 나타나잖아요. 그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걸 해결하려면 기본소득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미 하고 있는 건데. 그게 한 걸음 기본소득의 이상이 더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렇게 설득하는 논리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보편적으로 저희가 했던 그 무상급식. 무상급식을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나 전부 다 바우처로 줘라 그냥. 아니면 지금 그 네덜란드에서 하듯이 일부 이제 대중교통도 무료. 그냥 그 도시 전체 무료로 대중교통 이용하게 해서 탄소도 줄이고 어차피 지금 대전도 마찬가지거든요. 1,000억 가까이 지금 대중교통이 퍼붓고 있는데 그거 이중으로 쓰는 거잖아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럼 차라리 그냥 무료로 해라. 그렇게 주려면. 현재 최근에 저희 공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정치 후원금 같은 경우는 1인당 10만 원 정도 한해서 이내에서는 뭐 거의 100% 국가에서 환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제도도 좀만 생각을 바꿔서 보면 이미 10만 원 정도씩은 각 개인이 바우처 형태식으로 정치 바우처 형태로 이미 지급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그거를 현행 제도에서는 내가 먼저 지출하고 후에 보전받는 형식. 근데 이것도 좀 사고를 좀 바꿔서 개인들에게 무조건 10만 원씩 정치 바우처를 주고 1년 안에 그거를 뭐 특정 정책 누구에게다 쓸 수 있고 안 쓰면은 자동적으로 소멸시켜주고 국고로 환수된다면은 사람들의 그 생각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에게 있는 거를 쓰는 거랑 내가 먼저 쓰고 후에 이렇게 받는 거랑 조금 이렇게 프레임이 바뀌어서 좀 그런 제도를 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좀 접근하는 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좋은 정치적으로도 그런데요. 지금 요번에 이제 그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던 거 아시겠지만 그 ABC 그 언론 부수 그 문제에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예를 들면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쓰라는 거지. 그거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좋아요 같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의 좋아요를 내가 이제 생각해서 정말 좋은 기사다라고 해서 누르면 그 기사가 일정한 숫자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갖고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그때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100표씩 나눠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실 이것도 똑같이 아까 그래서 현금에 변형된 형태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정치적 지지도 지금 단순히 1인 1표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것도 예산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사전에 나눠주고서 이제 1인당 100표를 갖고 있다면 어디다 쓸 건가를 각각 결정하도록 하는 이게 지금 그 블록체인 활용해가지고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언론의 경우에. 기존에는 이제 그냥 그 부수 갖고 했는데 조중동이 그 신문 인쇄만 해갖고 바로 해외 수출한대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엉터리라고 하는 걸 아주 밝혀내가지고 ABC가 거부를 했거든요. 실사 받으라고, 조사 받으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니까 그럼 정부가 이제 지원금 안 주겠다 선언을 하고서 대신 이런 방식으로 일정한 수의 국민들한테 좋아요 투표할 수 있는 걸 줘가지고 하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겠다고 그때 주는 거죠.
좋은 그런 이제 변형된 아이디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도 이제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방식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네거티브 방식을 사용을 해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하나만 더 예. 질문해 드리면은 아까 그 강의하셨던 내용 중에 뭐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좀 두셨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현역 복무하는 군인들에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학생들에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나름 뭐 그 좋은 발상 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최근에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사실은 그 연령대에 학교 다니지 않는 학교 밖에 고연령대 아이들도 있고 군대를 가는데 뭐 자이건 타이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군대 미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다양한 형태가 있어서 그게 이제 도리어 또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소외나 차별로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렇죠. 조금 우려가 좀 되는 측면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주장하잖아요, 저희가. 조건을 달면 달수록 문제가 있다는 게 나오니까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청년들, 군대 간 애들만 하지 말고, 그럼 여성들은 어떻게 할 거냐. 군대 못 가는 사람들, 그게 이제 저희 기본소득 원칙의 보편성이나 무조건성이 벌써 위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이 기본소득의 철학을 가지고 현재 이 정치나 행정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기본소득 철학의 접근의 원칙이 갖고 있는 강점인 것 같거든요. 문제 제기하면 그럼 기본소득 가자.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자라는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사실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먼저 소감 얘기 하시고서 마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예, 그러셔도 좀 얘기하면 쭉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이제 오늘이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10강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본의 아니게 스케줄을 좀 조정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일주일이 좀 이렇게 지금 밀렸긴 했지만 어쨌든 준비했던 11주 차 안에 10강의 강좌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뭐 여기 보시면은 거의 안 빠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들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같은데 쭉 좀 저희 상임 대표님부터 한번 돌아가시면서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다른 분이 먼저 하시고 마지막 하시는 게 좋겠네요, 우리 대표님. 우리 황선자 운영위원님께서 먼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뭐 편안하게 소감이나. 마이크가 되나요? 예.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지난 10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대전신문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강사님들 모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고생하셨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이제 공정사회 시민연대가 처음에 아이디어도 내시고 주관도 하시고 하고 저희 기본소득 국민운동 대전본부와 같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해왔는데 무사히 마치게 된 거에 대해서도 정말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른 그 지역보다도 또 관심과 또 열정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진행하고 또 널리 퍼뜨리고 해서 저희가 그 굉장한 자산을 쌓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데도 쭉 이제 그동안 자료가 누적되어 있고 저희 그 강의 교재도 이렇게 그 책으로서 만들어서 내고 그렇게 돼서 참 그 많은 일을 해왔고 이걸 토대로 해서 또 한 걸음 도약하는 그런 그 기회를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기본소득 구매운동 대전본부의 회원님들도 감사드리고 같이 그 참여한 기본소득 네트워크, 공정사회 시민연대 모두 감사드리고 그 중에 그 공로상이라고 할까요? 감사패를 그 받으셔야 되는 분을 많지만 딱 한 분만 꼽으라고 한다면 이 그 기획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좋은 장소도 그 갑자기 만드셔가지고 또 제공해 주시고 강의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신 이 기본소득 구매운동 대전본부의 정책자문단장 그 강신철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사히 마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는데요. 10주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었어요. 근데 끝나고 와서 문제지 회식 자리에 왔는데 그래도 교재며 뭐며 그래도 관심 있게 그 전에 몰랐던 거는 이번 기회에 조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속속들이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아웃라인이나 어떤 뭔가라고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거다라는 느낌은 이번 기회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강사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 교수님한테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희 정순영 위원님한테 제일 감사하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네요. 아무튼 마지막까지 잘 맞춰서 그것만 해도 진짜 되게 저희들한테 큰 일을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아까 11주 말씀하셨는데 11주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처음 여기 참석을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본소득 시민대학이라는 것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사실 대전에 온 지도 제가 이제 사실 여기 있으신 두 분의 누님께서 계셔가지고 여기 오게 됐는데 대전에 정착하면서 살게 됐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더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10주차 10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목차를 아까 쭉 봤거든요. 이제 오늘은 제가 마지막 이 강의만 이렇게 보게 됐지만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도 사실 좀 생소한 개념이었고 잘 접근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또 특히 이론적인 부분이나 학술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영문 페이퍼를 많이 보게 되고 한글로 된 거는 사실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나온 이 기본소득 시민대학 교재만 보더라도 이 한 것만으로도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만큼 또 완성도가 높은 이런 강의가 돼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사고를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좀 더 이 좋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끌고 가게 되고 더 좋은 사회와
집단, 그리고 이제 우리 대전 지역들을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더 공유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기왕 제가 이제 대전에서 이제 살게 된 만큼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또 모임에 참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대학 기획하고 준비하고 강의 진행을 하기까지 뭐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신 거 잘 알고요. 그리고 훌륭한 강의 준비해 주신 강사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이번 시민대학이 이후 대전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 그리고 기본소득 실행을 위한 그런 단초로서 좋은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모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 시민강의 10강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6가지 조건, 보편성, 무주권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충분성, 이 얘기를 오늘도 또 들었고요. 이 얘기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건 이 조건을 다 맞추는 기본소득이 가능하겠는가.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다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왜냐면 맨 마지막 충분성 때문에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 6가지 조건을 중에서 그나마 충분성을 채울 수 있는 건,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정책 결정되고 집행되기에 가장 좋은 기본소득은 전국민 기본소득이기보다는 저는 단계적 기본소득을 좀 주장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65세 이상 모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보편성 된 거고요. 무조건성 그리고 개별성, 그래서 월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먼저 시행을 한다면 개별성 됐고요, 충분성 됐고, 정기성까지 다 채워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근거는 이유는 그겁니다. 65세한테 줘야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도 이제 곧 65세 되겠지만 사실 65세 가진 분들이 사실 돈을 잘 안 쓰거든요. 돈을 안 쓰는 이유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모아놓은 재산이 없고 자식들이 용돈도 조금밖에 안 주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돈을 아껴야지 언제 소진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매월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 이 돈은 3개월 이내에 써야 된다, 이렇게 줘버리면 이 노인들은 계속 돈을 쓸 거예요.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돈을 쓸 거라 생각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게 노인들이 월 100만 원 쓰다 보면 노인의 용돈을 줘야 되는 자식들은 편안합니다. 이제 부담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중년의 자식들도 그 부모 용돈 안 드려야 되니까 자기를 해서 돈도 쓸 거고, 또 하나 이 중년들도 자기의 노후 준비를 하면서 국가에서 100을 주네? 그럼 내 노후 준비 자금에서 100을 뺍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쓸 돈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65세 전체 노인한테 100만 원을 주는 기본소득이 차기 기본소득 주장하는 대통령에서 정책 제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열 선생님의 그 65세 이상 100만 원 적극 찬성합니다. 제가 한 달 후에 65세가 되거든요. 너무 빨리 되시는데요. 조금 이따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사실 생각도 못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기본소득 운동본부 대전 운동본부를 차린 지 불과 한두 달 만에 이런 기획을 생각해낸 우리 정순영 의원님이 사실 정말 기발했어요. 아주 적시에 이 프로그램을 제안서 쓰셔가지고 또 따냈고 잘 쓰셨어요. 또 그 기획서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기본소득이 뭔지 정확히 공부하는 큰 계기가 됐고, 또 저도 강의도 했지만은 아직 그 미완성이었거든요. 이 개념에 대해서. 근데 다른 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이렇게 세련됐다고 할까요? 그 개념이 명확해졌고, 어떻게 이거를 의제화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진짜 정책 의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 구체화되는 그런 소득도 있었고, 더구나 뭐 인근에 대덕구, 대전에 있는 대덕구에서 예산이 불발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게 공식화됐기 때문에 뭐 예산이 확정되면 시행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사례를 또 대전에서 만들어서 우리 운동본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부여에서는 30만 원씩 그렇게 그분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다음 지자체 선거나 이럴 때 또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좀 이렇게 의안을 만들어서 좀 제안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전이 경기도 못지않은 기본소득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기본소득 운동본부의 회원분들이 적극적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프로그램을 강의하시느라고 고생한 우리 권선필 교수님들도 감사드리고, 정리가 되게 깨끗이 됐어요. 마지막 강의를 잘해주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는 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명확해져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신 여기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언제 가나 했는데 10주가 금방 갔습니다. 저요? 안 나와도 되는데 뭐.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러면 교수님 또 얼굴을 가리잖아요. 됐습니다. 딱 됐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렇게 강좌 진행하면서 강사님들 빼고 제가 사실 오늘 개근상을 좀 한 명 누굴 좀 드릴까 했더니 아쉽게 저 말고는 개근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저를 줄 수는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까비상. 그래서 사실인데 여기 우리 방선자 운영위원님께서는 개근을 하셨긴 했는데 이게 주로 뒤풀이 개근을 하셔가지고 이 강좌 개근을 안 하셔가지고 이것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이 강좌 하는 동안에 저희가 대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청하는 성명서도 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종 정부청사 기재부 청사 앞에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청하는 기자회견 성명서도 냈고, 그리고 최근에는 대덕구 어린이 용돈수당 조례제정 지지 성명도 냈고, 저희가 대전시장도 네, 그 다음에 뭐 대전시장 면담하고 대전시의회 의장 면담하고 그 안건 가지고 하면서 저희가 이 강좌를 진행하면서 저희도 같이 좀 성장해가는 강좌가 좀 진행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실천의 단위들이 함께 성장해가는 것 같아가지고 대단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이 기본소득이 잘 뿌리내리는 좋은 씨앗이 이 기본소득 시민대학을 통해서 잘 좀 뿌려지지 않았나 해서 요걸 좀 잘 가꾸고 좀 소중히 좀 다듬으면은 분명히 큰 나무가 좀 되지 않을까 해서 모두 함께 감사해 주시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 100번을 칭찬해도 부족하지 않은 우리 이 전체 이 강의 진행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신 강시철 자문단장님, 그리고 우리 정순영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고맙습니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앉으셔서 잠깐 좀 나와서 한 말씀 해주세요. 성강영 씨 하세요? 저요? 네. 마지막 마이크 뭘 위로 올리지 마. 방금 많이 되는 거예요. 여기 좀 넣고. 예.
저는 기본소득을 엄청나게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요. 복지성 그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이 꼭 실현됐으면 좋겠고요. 뭐 1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이렇게 뭐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그건 너무하고 한 3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임기 내에 한 50만 원까지 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정신 아니 저는 프로그램 디렉터로서 네, 예, 하셔야 빨리빨리 진행해야겠습니다. 9시부터 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마이크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걸 잘 못해서 꺼리고 계셨는데, 어쨌든 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우리 김기수 선생님도 괜찮습니다. 그래, 감사로 한번 하세요. 클로징 멘트. 제가 해야 되나요? 안 하면 오늘 회식 4시간 돼 빨리 오세요. 세게 하겠습니다. 한마디 해야 돼. 예, 저는 사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덕분에 이런 기회에 저도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분들 많이 만나게 된 게 저에게는 큰 소득이고 자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좋은 인연들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선생님도 오늘 처음 보신 것 같은데 잠깐 한 말씀 하시죠? 네, 한 말씀. 인간연구 신선대 기자요. 저는 강진철 교수님 강의만 영광을 나왔는데 권성필 교수님께서 정말 영광을,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게 다른 분들 영광을 제가 다 듣지 못했다는 게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에 업로드 돼 있으니까 유튜브 한번 쫙 격하게 한번 하시면 돼요. 10시간 걸려요, 10시간. 한줄하게.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 되나요? 예. 아까 1번. 예, 뭐 충분히 이야기 많이 들으셨던 것 같고요. 그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철학, 가치, 함께 실현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다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함께 힘을 합치면 합칠수록 빠른 시간 안에 또 서로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결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열리고 있는 기회의 창, 정책의 창이라고 그러는데요. 내년도 지방선거와 대선 이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이런 기대를 함께 해보고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